저는 19에 이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무게가 사람을 얼마나 지식이는지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점례 어른은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한 톨도 없이 마치 이 집안에 들어온 도구 하나를 검수하듯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온전히 이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를 준비했고 아이를 낳고도 산후조리는 사흘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광식 씨는 그런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인내가 곧 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억울함도 서러움도 모두 꿀꺽 삼키며 저는 그저 이 집의 맏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광식 씨의 환갑잔치는 온 동네가 알 만큼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음식 준비며 손님 관리며 모든 것을 도맡아 치른 것은 저였습니다. 잔치 당일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던 그때 대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광식 씨가 낯선 젊은 여자와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도발적인 눈매를 가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는 여자였습니다. 광식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여자를 문중 어른들 앞에 세웠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첫사랑의 딸이라며 혼자 남겨진 아이를 수양딸로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 남편이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환갑잔치 날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음식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광식 씨는 화영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써온 방, 제 물건들이 가득한 그 방으로요. 뭔가 착오가 있겠거니 싶어 광식 씨를 불렀지만 그이는 잠깐 쓰는 것이니 손님 방을 내어주는 것이 인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그날부터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화장대 위에 화영의 물건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고 제 옷장 안에 화영의 옷들이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 점례 어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가엾은 아이를 왜 구박하느냐며 맏며느리가 그 정도 아량도 없느냐며 타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방으로 짐을 옮기면서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인데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바깥에서는 화영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가 귀에 박힌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낌새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영이 광식 씨와 나누는 눈빛, 점례 어른이 화영을 감싸는 방식, 화영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낯익은 윤곽. 저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어른께 조심스럽게 여쭈었고 그분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식 씨가 젊은 시절 외도를 해서 딸을 하나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수양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화영은 광식 씨가 20년 동안 저 몰래 낳아 키워온 혼외 자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 끔찍한 사실이 뒤따라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하려는 약혼녀가 화영의 배다른 자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광식 씨는 외도로 낳은 아이들을 치밀한 계산으로 집안에 들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밥상 앞에 앉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첫날부터 가계부를 썼습니다. 쌀 한 톨, 나물 한 단, 제사 준비 비용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일종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일했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계부 안에는 또 다른 것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광식 씨가 방심한 틈에 제 손에 들어온 영수증들, 설명되지 않는 출금 내역들, 주소도 이름도 낯선 곳으로 흘러간 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계부 사이사이에 조용히 끼워두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언젠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광식 씨의 비자금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은 또렷했습니다. 이 가계부는 더 이상 살림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죄를 고스란히 담은 증거 장부였습니다. 화영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다가 이상하게 몸이 무거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제 찻잔 옆에 놓인 작은 약봉지를 화영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영은 제 눈빛을 보고 당황했지만 금세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례 어른과 광식 씨가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지속적으로 먹이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종갓집 토지 보상금이 곧 나오는데 그 전에 저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까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붙인 채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잠을 줄였습니다. 밤마다 집 안을 조용히 살폈고 광식 씨의 서재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편,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서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안에 담긴 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점례 어른이 수십 년 전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저지른 일의 흔적이 거기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아이, 병원 기록,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로 보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이 지켜온 명예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 위에 세워진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가계부와 함께 단단히 챙겨두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죄가 이제는 그 명예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제사 전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가계부, 비자금 장부, 서류 봉투, 유전자 검사 의뢰 결과까지 차례대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수십 년의 인내가 이 한밤에 수염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억울했던 날들, 소리도 없이 울었던 밤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키며 버텨온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제삿날 아침,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음식을 나르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오랫동안 감춰온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광식 씨가 일어서려 했고 점례 어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내역을 읽었습니다. 영아, 유기의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영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화영이 광식 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
이 집안의 유산을 노린 치밀한 접근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씩 밝혀나갔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된 뒤 이 집은 폭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광식씨를 에워쌌고 점례 어른은 그 자리에서 졸도했습니다. 화영은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두었고 경찰 신고도 마쳐두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이 저를 흔들었으니 이제는 제가 이 집을 흔들 차례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저는 혼자 이 집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시집 온 첫날 이 문을 넘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손에 쥐었다가 저는 그것을 마당 한쪽 돌틈에 꽂아두었습니다. 이 열쇠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오기 전날 밤, 저는 옷장에서 수십 년간 입어온 한복들을 꺼내 조심스럽게 개어 한쪽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두었던 청바지를 꺼내 처음으로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은숙으로서의 얼굴이요. 공항 창구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숙 씨라고요. 그 이름이 이상하게 새롭게 들렸습니다. 출국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하고도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 발걸음은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